그러니까 방금 지금 종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풀런, 토트넘, 웨스트햄 다 잡게 다 잡아서 어디선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웨스트햄, 에버튼, 크리스탈 팰리스, 그 레클리프 어떻게 캐릭하고 재계약해야 돼? 아니 정식 감독해야 돼? 할 수 있는 맞지 않나요? 맞아. 왜 곡스페라나도 마찬가지야. 2026년 1월 26일 월요일입니다. 11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든볼 EPL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이번 라운드 가장 빅카드 아스날 대 맨유 경기에서 아스날이 같이 경기를 하면서 패배하고 이제 선두 경쟁 넉 점 차. 이러면 또 다시 빡빡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맨시티도 승리를 했고 리버풀도 참 사실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뭐 이따 우리가 경기마다 체크를 하겠지만 리버풀 팬들은 형철의 그 썸네일처럼 졌는데 오히려 좋을 수도 있지 않나? 요즘 제가 약간 웃음 전도사가 된 느낌이에요. 네, 경기를 졌지만 팬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예. 이러면 알론소 올 수 있다. 괜찮다, 알론소가 네, 있어. 저도 그걸로 지금 멘탈 잡고 있거든요. 네, 본머스 골은 그거는 야 알론소 오겠다 하는 느낌으로 샤우팅을 한 건 아니고 그건 일이기 때문에 네네네. 항상 해왔던 대로 한 건데 끝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로 조금 알론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결론이 서면서 잠은 좀 푹 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형철이의 그 샤우팅을 보고 일은 일이지만 알론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한껏 샤우팅을 증폭시켰다. 근데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만큼의 어떤 냄새가 나고 있나요? 알론소? 네. 네. 아주 심하게. 그러니까 알론소는 제 느낌엔 리버풀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구단 가지 어떤 소스나 이런 거 다른 맞죠. 클럽은 아예 뭐 생각 안 하고 리버풀을 불러준다면 이란 딱 잠깐만 그거. 이 정도면은 그러면 지금의 리버풀의 상황을 봤을 때 오늘 기사가 나도 이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슬롯이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슬롯은 불쾌하겠죠. 왜냐면 끝난 건 아니니까. 근데 순위가 막 변동이 심하고 이러면 저는 군불대기는 누군가 무조건 가능하다. 계속 리버풀이 그나마 이런 종류의 기사들이 안 나는 아니면 적게 나는 클럽이니까 요 정도인 거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맨유, 첼시 난리 났습니다. 감독 교체가 좀 많은 팀들. 네. 그러면 아무래도 벌써 이제 슬롯은 지금 인터뷰에서 슬롯이 계속해서 약간 궁지에 몰린 듯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선수들 체력이 바닥났다라든지 뭐 경쟁팀들이 파리 생제르맹처럼 경쟁하지 않아서 리버풀이 좀 어려워했다라든지 다양한 굉장히 독특한 말들이 좀 쏟아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본머스는 졌기 때문에 제가 한껏 빡침이 좀 올라온 상황에서 감정적인 말을 딱 하나 하겠습니다. 보스가 무너지기 전에 템 막 뿌리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말들 실언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마치 무너지기 전 템을 뿌리는 보스 목과도 같다.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좀 신호가 저는 좀 이게 의미가 좀 묘하게 보입니다. 지금 어떤 슬롯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분위기가. 아니 근데 그러면 결국 중간은 아니더라도 이번 시즌 끝나면은 어찌됐든 알론소가 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은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아마 시즌 끝나고선 슬롯 감독에 대한 냉정한 판단은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냉정한 판단이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게 8월, 9월에 리그 오전 전승할 때만 해도 슬롯 재계약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써야 되는데요. 하늘이 한번 도와준 거죠. 예. 그 팀을 구한 거죠 한번. 그리고 그 이후에 팀이 좀 딱 꼬꾸라지자마자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재계약에 제자로 안 꺼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리버풀이라는 클럽의 어떤 스타일상 중도 경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만약 예를 들어 보드에서 명분이 우리 무조건 이번 시즌에 챔스 나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라운드를 딱 기점을 정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6위에서 허덕거리고 있거나 5위권이랑 승점이 벌어져. 그럼 전 날릴 수 있는 명분은 나온다. 아니 지금 5경기 연속 승리가 없어요. 네. 그렇죠. 올해 리그 승리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6위야. 그러면 5위 바깥이잖아요. 맨유, 첼시 그 다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2월달도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된다면은 보드진에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근데 뭐 알론소 입장에서도 정도 보이면 좀 부담됩니다. 네, 갈게요. 끝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임감 체제로 가든.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끝나고 알론소가 온다. 뭐 팬들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알론소는 아마 정식으로 딱 부임해서 프리시즌까지 같이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팬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먼저 와서 조져놔도 괜찮아요.
뭐 얼굴도 다시 익히시고 그 사이에 뭐 또 증축도 하고 그랬으니까 좀 둘러보고 그러면 되잖아라는 느낌으로 악사 거기 트레이닝 센터도 그죠, 좋은데 그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알론소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올라가 있긴 합니다만 또 이제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이 너무 부진하니까. 근데 딱 와가지고 몇 경기 또 조지면 당연히 여론은 안 좋겠죠. 아니, 이 얘기가 네. 없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 때 알론소의 성적이 크게 놓고 보면 그렇게 하자 있는 성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디테일하게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경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경기가 없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물론 바이언의 독주를 깨고 레버쿠젠으로 무패 우승을 한 거는 저는 엄청난 업적이라고 보긴 하는데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이 바이언을 제외한 분데스리가 팀들의 약간의 경쟁력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분데스리가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알론소가 여기 와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잘할라나? 그러니까 막 좀 되게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살짝의 좀 우려를 하는 분들이 없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슬롯보다 낫다. 그렇죠. 그래도 네. 지금의 슬롯이면은 당연히 알론소가 아니더라도 아르테타 듣고 있냐 지금? 네.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무시당하고 있어요. 별명이 국대노야. 왜? 국대가 없다고. 근데 알론소는 그때 당시에 동갑내기 친구인데 대표팀에서 핵심 자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지나가던 그 채팅창 중에 하나가 생각납니다. 원래 아르테타는 현역 때도 캐릭 발끝도 못 미치는 선수였다. 그러니까 뭐 그 평가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영국 현지에서 그런 얘기가 오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르테타도 참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그럼 이겨야죠. 그럼 이겨야죠.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알론소와 슬롯은 알론소도 부진할 수 있고 당연히 뭐 우리가 여기 힐프에서도 와서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알론소는 이런 경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슬롯은 이런 경기에서 경기를 하긴 하나 싶을 정도로 내용이 좀 어떤 목적을 알기가 힘든 네. 그런 경기 운영을 좀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은 좀 답답함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시기죠. 뭐 이따가 우리 경기들을 얘기하면서 뭐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이 경기부터 얘기합시다. 아스날 맨유 2대3 맨유가 승리를 했는데 우리 아이콘 매치 때 형 그 슈바인슈타이거 봤잖아요. 네. 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예전에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긴 했는데 슈는 사실 맨유 와서는 완전히 잘 안 됐어요. 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무것도 안 됐다고 보면 돼요. 본인의 바이언에서의 커리어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좀 무너졌는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독일인 두 명이 발락과 슈바인슈타이거입니다. 발락은 어떤 그 인터뷰나 이런 걸 보죠? 첼시 유스예요. 그냥 사실상 첼시 런던 태생의 진짜 성골 유스에 가까운 충성심을 가지고 네. 있죠. 그리고 슈슈도 캐링턴이야 거의. 뭐 이 선수가 맨유에서 마지막에 커리어를 오랫동안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뭔가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도 그 Keep going 마이클 캐리겐 맨유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맨유 레전드들 몇몇은 맨유 팬들에게 그만 좀 아가를 좀 해라. 뭐 저렇게 도움 안 되는 얘기를 매번 뱉고 있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슈바인슈타이거는 조용히 응원만 해주는 이런 게 레전드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이 뭐 발락이라든지 이 슈바인슈타이거의 이런 행동들은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죠. 그리고 또 이제 팀에 몸담았던 선수가 이렇게 응원해주면은 팬들은 기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저라면 나다 이 선수의 마음이 아니고 제 마인드라면 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이 쏠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피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은퇴했고 제 마인드는 이렇게 어디 콩고물 안 떨어지나. 여기 좀 비비적 해보자. 그럼 혹시 스카이 스포츠라도 한번 불러주고. 네, 아니면 또 이게 뭐 맨유 어떤 뭐 직원이나 여러 가지로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열심히 생각으로 만약에 저라면 혹시 그렇게 뭐 엠버서더라도 한 자리 안 주나? 그러면 슈바인슈타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이제 만약에 슈맨이 맨유 저였다면 레전드라면 더더욱더 노골적으로 가겠습니다. 저였다면. 알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피드를 올리고. 네. 댓글 달리는 거 아니야? 형철이가 무슨 뭐 하나 올렸더만 난 네가 킹 받으면 좋겠어. 우리 인스타 채널이요. 네. 킹 받으셨나요? 저도 이제 그거 올리면서 아스날 뒤 걸어놓고 난 네가 킹 받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맨유의 엠버서더가 되는 게 아니라 형 그냥 욕 빠지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 그렇지요. 발락이랑 슈슈는 그렇게 안 해요. 매일같이 피드를 올리면서 이게 보니까 돈이 되려면 저는 그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어디를 맹렬하게 까는 것보다 어디를 맹렬하게 빠는 게 나은 것 같아. 그게 조금 더 금전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졌고요. 경기는 아주 못했습니다. 그리고 캐릭은 맨시티, 아스날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선두팀들에게 공평하게 승점 3점씩을 가져가면서 이 2연승 하는데 11개월이 걸린 아모림과 별개로 8일 만에 2연승을 거뒀다. 그리고 캐릭은 이전에 맨유 감독을 했을 때도 지지 않았었는데 5경기에서 4승 1무. 어찌 보면 바로 옆에 좋은 감독이 있었는데 너무 돌고 돌아온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캐릭은 좋은 경기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네. 이번 시즌 선제 득점을 했을 때 아스날이 승률 100%였는데 그게 깨졌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아스날이랑 맨유 경기의 어떤 양상은 그냥 홈팀이 이긴다 쪽이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은 각각 원정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스날도 1라운드에 올드트래포드 원정 가가지고 칼라피오리 득점으로 이겼는데 이번에는 또 홈에서 아스날이 승점을 내주면서 크로스가 됐는데 아스날 원정에서 승리한 건 2017년 무리뉴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년 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005년 2월 이후에 아스날에게 역전승을 거둔 건 처음이고 그 다음에 맨유는 2021년 솔샤르 이후에 처음으로 리그 1위 팀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다. 요런 사실 아마 이렇게 뒤집혀서 경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저는 만약에 맨유 경기가 어렵다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무승부까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아예. 근데 맨유가 딱 정상 궤도를 찾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백스리를 확실하게 쓰지 않고 아예 백포로 전환을 하면서 수비할 때는 선수들에게 지역을 딱 수비하게끔 맡기는 두 줄의 밸런스를 확실하게 잡고 맨유는 항상 제가 느끼지만 예전에도 몇몇 시즌 전에도 그랬고 스쿼드가 역습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스쿼드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뭐 지금도 이제 쿠냐나 은베모 같은 선수들은 충분히 뭐 지금 윙포워드로 올라오는 도르구도 그렇고 역습에서 다 기능을 하기 너무나도 좋은 스쿼드 구성이라 생각이 드는데 캐릭은 딱 임시감독으로 부임하자마자 감독으로서 해야 되는 기본 소양을 너무나도 충실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뭔가 특별함을 더하자 이런 부분에서의 뭔가 추가를 했다기보다는 이 스쿼드에서 할 수 있는 최강의 효율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이 굉장히 훌륭했다. 전임 감독이었던 아모림은 그 기본적인 접근을 많이 무시했던 감독인데 그것과 대비되기 때문에 더더욱 큰 효과가 나오고 있는 또 우리한테도 그게 많이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했죠. 네, 너무 잘했고, 근데 이제 맨유 아스날의 이 내용과 결과는 사실 이제 저는 중거리 슛 두 방이 컸다고 봐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본다면은 야 저렇게 먼 거리에서 저렇게 들어가면 답 없어. 저것도 아스날이 운이 없는 거고 맨유가 운이 좋았던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아스날은 지배하지 못했고 홈에서. 맨유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봐서도 맨유가 인정받기에는 충분했다라는 거고 네, 그 와중에 이제 맨유가 뭐 그냥 운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 와중에 그런 그 멋진 골이 이제 터졌기 때문에 맨유 팬들이 더 기쁠 수밖에 없다. 네, 확률을 높인 거죠. 여기 인터뷰에 그런 장면, 그런 얘기들이 좀 묻어 있어요. 캐릭 같은 경우에는 뭐 힘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출발선에 선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승리들을 좀 쌓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마 또 감독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매주 그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다. 그냥 감독직을 즐기고 있다 얘기를 했고 아르테타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인해서 맨유에게 희망을 줬고 후반에 맨유가 넣은 두 골은 빅매치에서 나오는 마법 같은 순간 이게 딱 그 얘기인 것 같아요. 형이 한 얘기니까 맨유가 야 그 운빨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즌에 그런 원더골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빅매치에서 딱 맨유한테 두 방이 꽂혀줬고 물론 그 전에 아스날이 수비를 제대로 못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그런 골들이 나오면 예를 들어 저는 지난 시즌 아스날이 그 레알 마드리드를 잡았을 때 나왔었던 라이스의 프리킥 두 방 이런 게 딱 이런 케이스라고 봐요. 프리킥 잘 차는 선수지만 그렇게 두 방이 꽂히는 일은 정말 손에 꼽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도 그 전에 그럼 경기를 못하고 있었냐? 사실 되게 위협적인 카운터가 있었는데 두 방하면 그 KO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축구라는 게 언제나 그런 그 운적인 요소가 무조건 있죠. 아스날이 세트피스를 이제 잘하면서 확률을 높이긴 했지만 그렇게 우당탕탕했을 때 그 떨어지는 그 순간
그것도 운적인 요소거든요. 네, 그거 아다리거든. 네, 그 우리가 아다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다리가 안 맞았다. 아, 아다리가 저렇게 걸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제 요소들이 분명히 네.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막 2대8로 점유율 내주면서 막 아스날 골대 맞추고 뭐 했는데도 안 됐는데 갑자기 원더골 2방 빡빡 맞고 졌어. 이러면 와 맨유 운 좋았다. 와 그게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득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률이 적은 골들이었었고 그만큼 멋있는 골이었다. 네. 근데 그만큼 뭐 도루구의 윙기용이나 네. 푸냐의 교체 투입이나 그래, 좋은 거죠. 네, 다 벤치 쪽의 선택이었잖아요. 캐릭이 오면서 일어났던 변화. 물론 뭐 도루구를 아모림이 마지막에 뭐 윙으로 잠깐 올렸던 있었죠. 적이 있었지만 그것과 지금 캐릭의 백포에서의 윙기용은 또 걔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다 벤치 쪽에서 의도했던 선택이고 저는 후반에 좀 더 맨유 선수들이 중거리 슛에서 과감함을 보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운도 운이지만 그런 과감함으로 중거리 슛 타이밍이 왔을 때 언제든 때릴 수 있는 준비가 되려 좀 되어 있지 않았나.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서갈 수 있는 경기 상황까지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4점 차입니다. 저는 제 생각에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아스날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보는 이유는 아스날이 다른 팀을 압도해서라기보다 경쟁 라인에 있는 빌라랑 맨시티도 불안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게히를 사온 거는 정말 저는 아주 좋은 영입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누가 덜 흔들릴 것인가 라는 의미에서 저는 아스날이 덜 흔들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넉점 차로 줄어든 거는 위협적인 순간이긴 합니다만 제 의견이 바뀌는 건 아니긴 한데 이 아르테타 얘기대로 결국에 이 경기 이렇게 됐어요. 저는 시즌을 치르다가 무무패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이 순간들이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아르테타 인터뷰 마냥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 근데 본인이 우리 바로 반응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다시 일단 믿고 봐야죠. 다음 경기에서 어떤 경기를 하는지. 뭐 두 분은 지금의 어떤 테이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빌라가 이번에 뉴캐슬을 또 잡았어요. 0대1로. 네, 뒷공간에 확실하게 때려 넣으면서 아스톤 빌라도 어쨌든 이기는 힘을 좀 보여줬는데 저도 지금은 사실 맨시티가 최근 물범튼전에 이기긴 했지만 확실히 이전처럼 경기를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압도하는 느낌의 시즌을 보내고 있진 않거든요. 이러다가도 후반기 때 또 말도 안 되는 연승을 하는 게 또 맨시티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 좀 더 버티는 힘은 아스날에게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아스날이 좀 의외로 승점에 드랍하는 경우를 다른 경쟁팀 대비 덜 가져갈 것 같아요. 강팀과의 경기는 잘 모르겠지만 왜 사실 우승 경쟁은 이길 팀 확실히 이기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노팅엄전처럼 아르테타가 선발을 꾸리는 실수만 또 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래도 잡을 팀들은 아스날은 좀 잡고 가지 않을까. 그건 다른 경쟁팀 대비 좀 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모른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모르겠죠. 4점 차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쩌면 우승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스날 입장에서 보면은 벌써 위기가 왔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쨌든 새로운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맨시티는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아스날은 그런 기미는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자원이나 지금의 분위기에서 지금 있는 선수로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 상황인데 원래 해왔던 대로 이제 아스날이 아르테타식의 축구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이 통하지 않았을 때 과연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제 입중계가 끝나고 나서 그걸 얘기했죠. 아르테타 조금은 이거 변화해야 된다. 지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시즌을 가다 보면 드랍하는 승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승점 차를 좁혀주고 어느 순간 역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이기는 패턴. 지금 뭐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단단했죠. 그렇기 때문에 리그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좀 더 우승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승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방식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뭐 전술적인 변화도 있을 거고 맨유 자체가 3백에서 백프로 바꾼 것처럼 아스날이 백프로 쓰면서 백스를 바꾸라 이건 아니지만 뭔가 선수의 변화 새로운 선수 영입하라는 게 아니고 선수의 활용법 이런 것들이 아니면 전형의 변화 이런 변화들이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만약 변화를 준다면 최근에 폼이 안 올라오고 있는 웨데고르에 대한 맞아요. 기용이나 조합 이런 부분들에 좀 변화를 주면서 혹시 뭐 에즈의 지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웨데고르가 그럼에도 쓰이는 이유는 삼선에 대한 보조잖아요. 맞아요.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 웨데고르가 내려와서 숫자를 좀 채워주는 거기서 경기를 조율하는 힘은 당연히 웨데고르가 있기 때문에 좀 지금 공격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도 쓰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구조에 어떤 변화를 준다면 아스날이 이제 주원 형 말씀처럼 조금 다른 형태로 경기를 좀 운영할 수 있는 방향성은 있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웨데고르가 해주는 역할이 적은 아니라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무조건 우리가 대안에 제시하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변화를 준다면 그 포인트에서 뭔가 한번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느낌을 좀 항상 받게 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어떤 밑에 챔스 경쟁을 하는 팀의 순위권을 뭐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스톤 빌라가 상위권에 있는 팀들 중에 가장 적은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보다 득실차가 훨씬 좋아요. 그냥 그만큼 수비가 안정화됐다고 맞아요. 하는데 물론 이제 부상에 대한 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팀들은 잘 안 내려와요. 왜냐하면 골 득실이 너무 좋아요. 득점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서 수비는 그대로 이제 단단하게 하면서 조금만 득점력을 높이면은 이 순위는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 자리는 진짜 공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 자리를 가지고 이제 몇몇 팀들이 싸우겠죠. 네, 그런 어떤 느낌이 계속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아마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아스날이 우승을 하든 혹은 못하든 마지막 테이블 상황이 한 2, 3점 안에서 끝날 것 같아요. 뭐 크게 누가 치고 나간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혹은 뭐 예를 들면 한 37라운드에 결정이 된다거나 그때까지 끌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스날 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 맨유 얘기로 넘어가자면 외대구는 좋지 않았고 어제는 살레바 수비맨디로 이어지는 요 라인이 너무 불안했어요. 원래 이게 그래도 아스날이 튼튼하게 뒤를 후방을 꾸리면서 빌드업을 해나가는 그 어떤 조합이라고 봐야 되는데 결정적인 실수를 이런 경기에서 빡빡해가지고 그게 실점으로 이어진다. 저는 첫 번째 실점이 너무 컸다고 보는데 은베모한테 먹힌 거. 뭐 어제 당군 형도 얘기했지만 그런 미스가 안 나와서 근데 이제 조짐이 보였죠. 방자똥이라고 그런 장면들이 몇 번, 두세 번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1대0으로 끝났으면 경기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제 여기 뭐 인터뷰대로 그렇게 에너지를 주고 희망을 준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는 뭐 수비맨디가 이번 시즌 새로 들어온 선수라 이런 미스들이 간혹 있었는데 그게 또 실점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살레바도 시즌에 한 두어 번을 이래요. 이거 고쳐야죠 뭐. 그렇다고 이 선수들이 야 바꿔 이럴 만한 선수들은 아니라고 보는데 외대구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리바랑 수비맨디는 잘 하다가 한 번씩 좀 안 좋은 순간들이 있는 건데 그렇다고 잘 하는 어떤 포인트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선수들을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쓰면서 좀 더 상황이 좋아지길 바라야죠. 근데 외대고는 요즘의 활약 자체가 평균적으로 많이 낮고 맞아요. 팀이 기대하는 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플레이들이 이어진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공격 진영에서 영향력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미미해요. 네, 미미하죠. 그러니까 외대고르는 계속 동료들과 원투를 주고받으면서 예전에 한창 그래도 공격 성향을 좀 드러낼 때는 원투 주고받고 본인이 되게 과감하게 박스로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본인의 시도도 많았고 연계도 잘 됐어요. 근데 요즘의 외대고르는 박스로 침투하는 거나 혹은 본인이 앞쪽으로 볼을 보내는 데 있어서 확실히 전보다 좀 소극적인 경향이 좀 생겼다고 보거든요. 뭐 부상 때문에 여판지 뭔지 모르겠는데 주저하든지 선택이 너무 안 좋든지. 그래서 이제 수비를 앞닥더니 마주한 상황에서 외대고르의 패스가 항상 그냥 좀 띄워차는 형태의 패스만 좀 많이 나가요. 근데 그 패스는 당연히 위력이 떨어지고 속도도 줄어들고 어느 정도 상대 박스와의 거리가 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떠올리는 패스, 퍼올리는 패스만 하기 때문에 공격 지역에서 영향력을 더 올려주기는 쉽지 않죠.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근데 외대고르가 이렇게 된 지는 전 꽤 됐다고 봅니다. 맞아요. 뭐 이번 시즌에 좀 보여주나라고 했는데 그 보여주나 물음표를 지우지 못했거든요. 지난 시즌도 거의 주우기를 했어.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카는 알아도 못 막는 선수. 약간 그런 느낌. 본인 특유의 타이밍도 맞아요. 있지만 이 사카와 외대고르의 활용 방식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외대고르는 알면 막을 수 있는 맞아. 선수. 그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말 보면 외대고르가 못하진 않거든요. 근데 특출하지도 않아요. 그 안에서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볼을 잡아내고 싹 콤비네이션을 하고 패스를 해요. 근데 그때의 패스들이 조금 우와, 이걸? 라는 게 나오면 보여주나? 이제 좀 달라지나? 라는 건데 이제 거기 그 박스 안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아르테타의 활용 방법 중에 하나가 외대고르의 활용법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뭐 이 선수가 여기밖에 못한다 그러면 반쪽짜리 선수인 거고 다른 식으로 어떤 그 위치 변화, 그냥 활동 그 폭의 변화, 네.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갔을 때 외대고르가 다른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어떤 방식을 취했을 때 보여주지 못하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못 보여주는 반쪽이다라고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중위권 공미야. 네, 그런 말을 들을 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여튼 이렇고 반대로 지금 맨유는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잘하고 있는데
일단 공식 맨 오브 더 매치가 도르구입니다. 도르구는 본인의 피지컬적인 어떤 그 장점을 10분 활용하면서 도황 사실은 도쿠가 아니라 도르구였다. 도지성 활동량과 수비까지 13번이기도 하고. 예. 네. 뭐 득점도 많이 나오고 수비 기여도 좋고 대단한 원더골까지 나오면서 물론 이제 안타까운 거는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것 같아서 몇 주나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엄청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르구의 슈팅 같은 경우는 정말로 과감하게 시도를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충분하던가. 뭐 만약에 뭐 90분 넘어서 이런 슈팅 해버리고 하면 그것도 이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사실 확률이 좀 적잖아요. 적죠. 예. 그래서 막 날려버리면 욕을 먹을 수가 있는 건데 뭔가 여유가 되는 어떤 그 시간대고 뭔가 당연히 시도해야 되는 시간대면은 선수들이 이런 시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네. 이런 시도를 안 하려고 하는 게 확률을 높이는 싸움에 데이터 축구잖아요. 그러니까 중거리 시도 자체가 엄청나게 줄었대요. 예전보다. 근데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줄었대. 이건 모든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거기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팀이 이번 시즌에 빌라였어요. 중거리를 엄청 많이 쏴요. 근데 모고노조스 같은 애들 땅땅 박혀 들어가잖아. 슈팅이 좋으면. 근데 저는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수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뭐 도르고 좋고. 카세미르는 회춘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 시즌임을 이제 아예 발표를 본인이 했고 얘기를 했죠. 네, 팀을 떠날 예정인데 월드컵을 앞두고 폼이 올라오는 선수들이 확실히 좀 보여요. 룩쇼. 네, 룩쇼도 건강하게 계속 네. 뛰고 있잖아요. 뭐 대표팀에 발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도전해봐야죠. 쇼는 그런 입장에서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고 카세미르도 안첼로티가 브라질에 부임하고 다시 카세미르를 중심으로 팀을 꾸리고 나서 본인도 동기부여가 확 된 것 같고 자신감도 올라온 것 같아요. 올 시즌 내내 꽤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이 이제 아모님 체제에 있었을 때 카세미루와 지금의 카세미루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쓰리백을 쓴다는 것은 당연히 공격적인 쓰리백도 있습니다만은 앞쪽에 있는 선수 누구 한 명을 빼고 이제 뒤쪽에 한 명을 더 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수비할 시간이 많은데 카세미루 입장에서는 와 이렇게 축구 안 했는데 무슨 수비하다가 체력 다 쓰네. 정작 공 잡을 때는 뭔가 할 게 없는 거야. 네. 힘들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어제 경기에서도 맨유는 주도하는 축구를 하려고 했었고 그 와중에 카세미로는 본인이 원래 했던 거. 그래 이게 축구지. 좀 공 잡고 좀 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좀 신나서 공을 차는 게 아닌가. 그리고 12월 1월경 때 카세미르도 방전이 좀 됐었잖아요. 그때 좀 안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금세 회복을 좀 한 것 같아요. 신체적인 부분도. 그래서 지금은 정말 좋은 컨디션에서 또 공 잡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어떤 흐름까지 살아나면서 카세미르도 좀 흥이 나서 오른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계 중에 얘기했잖아요. 뭐 당분이 조롱하지 말라고. 뭐 야 연애 40경기밖에 안 하는데 뭐 형 조롱하지 마. 무슨 뭐 또 이거 나올 거지. 뭐 조기에 축구도 이제 축구 웬만한 50대 60대보다 경기 덜 한다. 뭐 한다 이런 건데 사실 진짜 이 정도면은 알잖아요. 시즌 끝나고 나면 선수들이 어디 아프고 그래. 휴식을 취해야 되고 혹사당한다 뭐한다. 완전 방전으로 끝나잖아. 경기 수가 어떠냐 네. 이런데 지금 맨유 경기 수는요 사실 좀 시즌 끝나면 더 건강해지는. 그러니까 네. 적정하게 폼을 유지했다. 좀 의사가 뭐 다칠 수도 있지만 좀 정 뛰는 거 좀 싫어하시면 축구라도 하세요. 예, 약간 이런 느낌처럼 시즌 끝나면은 맨유 선수들은 더 리프레시되고 이 정도면은 뛸만한데 몸이 더 건강해진 느낌이야. 가벼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경기 수잖아요. 컨디션 좋을 거야. 컨디션 조절하기에는 딱 좋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카세미르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라야의 신장에 대한 아쉬움을 미세하게 느꼈어요. 중거리 슛을 막을 때 키 작은 골키퍼들이 항상 아무래도 좀 보이는 아쉬움이 좀 있죠. 그러니까 물론 쿠냐나 이 도르구의 득점은 저는 막을 수 없는 슈팅이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예시예요. 2m 육박하는 키퍼들 가끔 그러면 손에 툭 걸리면 어땠을까라는 기대를 가끔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쿠르투아처럼 그런 경우 그 핑거팁으로 막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저는 그런 골키퍼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막을 수 없는 득점이었다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얘기하는 건 라야가 못했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라멘스가 엄청나게 안정적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킥을 중거리 슛을 찰 때 뭐 모든 선수들이 중거리 슛 찰 때 골대를 보고 뭔가 여유를 갖고 때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골대 쪽으로 시선이 갈 때 키가 되게 큰 골키퍼가 골대에 있으면 좀 중압감을 느낄 것 같아요. 부담되죠. 위압감을 느끼죠. 그럼. 네. 야 틈이 안 보인다.
라야와 라메스 어제 그 라야에 대해서 뭐 종윤 입장에서는 아쉽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일장일단이 있는 거고 또 라야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럼요. 나 잘하죠. 그래. 잘해요. 잘하니까. 최고로 그런데 잘하죠. 라메스는 어제 경기에서 좀 대단했던 게 뭐냐면 뭐 물론 이제 그 동안의 아모림 체제에서도 굉장히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 골키퍼가 이렇게 맨날 지고 이기지 못하고 골 먹으면 흔들릴 수 있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뭔가 멘탈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 별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맨유 팬들에게 신뢰를 줬죠. 근데 지금 이렇게 연승을 하면서 후방 지역에서 제 역할을 하니까 라메스가 다시 부각되는 건데 어제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어쨌든 혼전 상황에서 본인이 나오다가 그게 완벽한 라메스의 실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골문을 비고 나왔는데 그 상황에서 실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두 번째는 그 골라인 위를 잘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스날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하니까. 그리고 그 나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 앞에서 끄득끄득하게 정말 팍팍하게 붙어 있는 공격수와 수비진 사이에서 골키퍼가 뭔가를 좀 처리하려고 나가야 된다면은 힘들어 보인단 말이에요. 본인도 저기 갔다가 괜히 또 뭐 분위기 또 이제 멀큰해지는 거 아니야? 괜히 나 나왔다가 처리 못하고 이러면서 움직임 자체가 소극적이게 되고 골라인 위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코너킥 나왔을 때 그때는 앞쪽으로 나오면서 펀칭을 해냈단 말이에요. 전 그거 딱 보고 그 전에 골을 먹었는데 본인이 나와서 이게 멘탈 괜찮구나. 땀이 있어. 정말 괜찮은 선수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는 작은 부분이지만 저는 이 라멘스를 설명하는 전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대단한 게 프로 데뷔하고 풀 시즌으로 계속 주전 뛰는 게 이번이 두 번째 시즌이에요. 이전에도 뭐 여러 시즌을 주전으로 뛴 게 아니고 지난 시즌에 사실상 좀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그러면서 성인 무대에서의 1군에서의 좀 풀 시즌을 치르는 게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근데도 이 정도의 당돌함을 보여주고 뭔가 주눅들거나 위축된 느낌이 전혀 없는 플레이들이 나오는 거. 전에 뛰었던 골키퍼가 바인드르예요. 그래. 비교하면 너무 큰 차이가 나. 뭐 그 전에 오나나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신뢰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풍기는 이미지. 뭔가 머리 감자마자 드라이도 그냥 대충 하고 나와서 운동하러 가자. 운동하러 나오는 굉장히 운동에만 신경 쓰는 머리가 푸석푸석해. 푸석푸석한 그 뭐랄까 그냥 서양인들 특유의 그냥 곱슬머리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본의 벨기에인. 약간 이런 느낌. 진짜 그런 느낌으로. 우리로 따지면 딱 종윤이 같은 머리로 나오는 거야. 그래 그냥. 그냥 그 블루클럽 너가 블루클럽에서 잘랐다는 얘기는 아닌데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네. 뭐 상관없어요. 뭐 어때요? 네. 아니 왜냐하면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내가 종윤이가 미용실 다니는 걸 알고 있는데 다니던 데만 다니는 걸 알고 있는데 네네네. 블루클럽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근데 알잖아요. 그 정용화된 블루클럽 머리 같은 거 있잖아.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곱슬이 막 그렇게 이제 없으니까 머리를 어쨌든 자르긴 해야 되잖아요. 그럼 딱 자르고 그냥 매번 똑같은 그냥 스타일로 나오는 거야. 계속. 그럼 우리가 머리 스타일만 봐도 회사 같은 데는 봐도 저 사람은 참 일만 신경 쓰나 봐. 외모보다 자기 본인 어떤 네. 그 일만에 좀 신경 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지금 사실 캐릭. 그치. 아르테타. 똑같잖아. 그냥 그대로. 네. 저 사람 진짜 일만 하는 거야. 그런 느낌처럼. 그래. 보통 이제 보면은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네. 라멘스도 그런 거 별로 없고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좋은 골키퍼도 크루토아도 그런 거 별로 없고 도나르마는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어쨌든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골키퍼들이 뭔가 다른 거에 신경 안 쓰는 모습 삐면은 팬들에게 신뢰해 줄 수 있죠. 보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이런 거 좋아해. 운동 마시 오히려 더 좋아해. 그런가? 거기도 근태, 근면 성실 이런 거 엄청 따져. 위계, 규율 이런 거 엄청 따지죠. 옛날 퍼디난드 얘기 봐봐. 한국 문화 딱 듣더니만 존나 근본이는데 와 이거 좀 우리 좀 수출해 달라고. 그런 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좀 너무 튀는 거 안 좋아하고 우리만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 그래 뭐 오죽하면은 색깔 있는 축구화 신지 말라고 했겠어. 그래. 그죠? 물론 옛날이긴 하지만 그 옛날에도 사실 야 색깔 있는 축구 신지 마. 그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하는 감독 우리나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 내외는 그랬다고 하니. 캐릭이 맨유의 어떤 부분을 탁 건드렸을까요? 사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물론 약간 다른 팀들보다 여유가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전술적인 어떤 훈련과 아이디어를 막 미친 듯이 밀어넣을 수 있는 시간대는 아니에요. 뭐를 건드렸다고 보시나요? 지금 맨유는 확연하게 좋아졌습니다. 저는 이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팀이 계속 지거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감독의 전술을 탓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뭐 선수에게만 가는 어떤 강한 비판은 안 할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응원하고 있는 팀들 선수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고 실력도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지는 팀인데. 부정적으로 되죠. 네. 근데 일단 캐릭이 와서 바꾼 건 뭐냐면 과연 이 팀에게 어울리는 전형은 무엇인가? 전술보다 전형. 우리가 생각하는 뭐 4-4-2, 3-2-3, 4-2-3-1 뭐 이런 기본 것들. 바둑알 배치. 네, 포메이션은 무엇인가? 네. 그걸 고민해서 아주 적절한 포메이션을 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선수들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수들에게 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맨날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온 그 승률 때문에 선수단의 개개인의 실력을 의심했지만 그렇게 명확하게 롤을 주니까 본인들의 실력이 나오는 거지. 생각하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들이 못한 애들이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경기를 딱 보면서. 그게 가장 컸다고 봐요. 맨유에게 어울리는 전형. 그리고 선수들이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하게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수비할 때도 별로 꼬이지 않아요. 되게 똑같이 내려와서 수비하고 똑같이 올라가면서 공격합니다. 조금 네. 뭐 이렇게 심플하게 해준 거죠. 네. 그렇죠. 뭐 사실 아모림 동선이나 이런 거를 장코치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데가 있어요. 복잡하죠. 어려워, 복잡해.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심플하게 우리 4-2-3-1 수비할 땐 4-4-2 내려와 올라가 넌 이거 해 쟨 저거 해 이렇게만 딴 거 하지 마 이 개새끼야. 그렇죠. 딱 박스 안에 딱 어떤 그 명확한 롤을 줬었고 그 안에 패스가 들어왔을 때 본인 트래핑을 잘 해놓고 이걸 턴을 해주고 패스를 아주 멋지게 해주고 이런 거는 선수들의 역할이고 순간적인 역할은 근데 그냥 선수들의 퀄리티고 그럼 그 퀄리티를 보여줬느냐?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맨유의 이런 성향들이 또 간파가 됐을 때, 네, 그 다음을 좀 또 그 보긴 해야 다음을 되는데 또 이제 보긴 해야죠. 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그치. 되니까. 근데 이 정도만 해서 챔스골 도전할 수 있느냐? 저는 도르구나 이제 쿠냐의 그 득점력이 이렇게 빠방 터져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도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멋진 골들이 매번 나오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이렇게 안 나왔을 때 다른 네. 식의 득점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고 나와야 되지만 적어도 맨시티와 맨유 경기에서만 봤을 때는 아모림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심플하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선수단에 맞는 전형이다. 전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약간 그 헤리티지 문제라고 해야 되나? 팀이 가지고 있는 컬러들이 있잖아요. 바르셀로나가 저는 그게 제일 강한 팀인 것 같아요. DNA를 얘기할 만큼. 근데 맨유는 퍼거슨이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한 팀이고 제국을 만들었었던 팀이잖아. 그러면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클럽이 리버풀의 어떤 여러 가지를 싹 바꿔놨잖아요. 근데 슬롯이 본인의 축구를 입히는 과정에서 저는 부딪힘이 계속 있다고 봐요. 근데 캐릭이 딴 거라는 게 아니라 퍼거슨이랑 같이 뛰었던 사람 아니야? 우리 원래 그렇게 복잡하게 축구 안 했어. 바이언이 존나 복잡하게 축구하지 않잖아요. 체급으로 찍어 누르는. 우리도 제대로 그냥 서고 형 얘기한 대로 심플하게 해. 그리고 좀 캐릭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저는 그거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기본기가 너무 출중해서 저는 월드 클래스까지 준하게 갔었던 미드필더라고 보는데 그거 그리고 맨유가 어떤 클럽인지를 다른 사람보다 명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뭐 저는 솔샤르도 그 과라고 보긴 합니다만 뭐 거기는 좀 정식 감독 됐을 때 잘못된 케이스이긴 했지만 캐릭은 그래서 이렇게 가면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니긴 한데 맨유의 원래 옛날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좀 그 맨유 경기 다른 이런 경기를 보고 싶어요. 사실 왜냐하면 맨시티와 아스날을 봤을 때는 지금 1, 2위잖아요. 네. 그리고 엄청나게 치열하게 선두 경쟁을 하고 그치? 있잖아요. 승점이 굉장히 뭐 한두 경기를 네네네네.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승점 차니까 이겨야 되는 팀을 상대로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역습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그렇죠. 메뉴가 바뀌었네. 단단하네. 그렇구나. 조심스럽게 경기해야지. 그러다가 0대0 못할 건데. 야, 우리 우승 경쟁해야 되는데 승점 드롭이잖아. 아스날, 맨유 우리 홈으로 왔네. 야, 이거는 맨유가 어떻게 하든 분위기가 좋든 캐릭 할아버지도 우리가 이겨야지.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나온 팀하고 경기를 했잖아요. 근데 야, 맨유 캐릭 존나 옛날 맨유 퍼거슨 됐다. 지지만 말아야지. 야, 주저앉아. 이런 또 축구는 또 팀을 상대로 어떻게 할까? 그럼 또 골 때리는 순간이 또 이제 왔거든? 궁금하죠. 왜냐면 네. 그간 아모림도 그렇고 이전의 감독들도 그렇고 좀 골치 아팠던 게 맨유가 이런 팀들한테 계속 갑자기 발목을 잡히면서 승점을 쭉 올려야 될 때 못 올리는 경우들이 있긴 해요. 다음 상대가 풀럼.
이게 여기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토트넘. 나는 궁금해. 좀 궁금해요. 이거는 맨시티 아스날전과는 좀 다른 느낌이니까. 맨시티하고 아스날하고 이렇게 했는데 플럼에서 무무했다. 플럼 토트넘 하는데 특히 토트넘. 지금 토트넘한테 승점을 3점을 못 따오면 그것도 골 때리는 그 거거든. 무무는 안 지는 건 맞는데 좀 식는데. 약간 바로 식지. 무무면 바로 식지. 네네네. 그러니까. 그 다음 상대가 이제 웨스트햄이에요. 여기 잔류 경쟁하고 있어요. 누누 웨스트햄이 FA컵 하면서 3연승입니다. 다행히 좀 반등을 하면서 네. 지금 아직은 순위권이 좀 안 좋기는 한데 계속 이제 위 팀들 추격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지금 세 팀이 2월까지 일정 초반까지 쭉 있기 때문에 이때 결과들이 상당히 좀 궁금한 메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사람이 참 그 간사한 게 그 전에 아모림 때 야 풀럼 토트넘 웨스트햄 여기서 승점 한 1점 건져 올라나? 아니면 3점 111 이랬는데 지금 맨시티 한 살 따닥 잡았잖아. 또 한 3연승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한편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방금 전에는 이제 뭐 무무하면은 짜게 식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네. 하긴 했지만 맨시티와 아사를 따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승점이거든요. 저도 강력했다고 봐요. 6점이 네. 사실상 모든 팀들이 빵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맨시티, 아스날 제쳐두고 뭐 아스톤빌라도 약간 좀 승점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뭐냐면 그 한 자리 있잖아. 그러니까 챔스권 자리가 이제 5위 이번에 5위까지 5위까지. 5위까지 아마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두 자리 있잖아.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팀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팀과 비교해 봤을 때는 6점을 먼저 얻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치. 맨시티하고 아스날이 무조건 승점 드롭이에요. 네. 그게 기반이 왜냐면 그만큼 위에 있으니까. 대단한 승리예요. 네. 그러니까 방금 지금 종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풀런 토트넘 웨스트햄 다 잡는 다 잡아서 5연승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웨스트햄, 에버튼, 크리스탈 팰리스, 그 레클리프 어떻게 캐릭하고 재계약해야 돼? 아니 정식 감독해야 돼? 이지랄 할 수 있는. 맞지 않나요? 맞아. 왜 콕스 베르나도 마찬가지야. 레클리프 입장에서 연승 됐다 이거 이기면 어떡하지? 정식 감독 뭐 연봉은 얼마 줘야 되지? 선수는 누구 사줘야 되지? 어떡해 이지랄 할 수 있는. 아니에요? 맞잖아. 인정이 개 인정이야. 제가 어떤 느낌인지 알지? 맞아. 이럴 수 있는 지금 그겁니다. 네. 미쳤어요 맨유. 네. 그만큼 좋긴 해요. 이거 엄청난 승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쵸. OT에서 이긴 게 아니야. 이거 아스날 원정 메뉴도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뭐 아스날 팬이라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1위 팀한테 원정 오는 건 어려운 일이야. 근데 이거를 그리고 더군다나 그냥 언더골로만 이긴 게 아니라 경기 자체를 이들이 주도할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진짜 할 얘기가 많아요. 이거 사실 후토크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진짜 맨유 후반 10분 15분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전반전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이었었고 야 정말 몇 년 만에 보는지 모르겠다. 진짜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스날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전반에 약간 기미가 보였는데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후반 중에 그러니까 주도된 게 아니에요. 주도한 거야. 주도하려고 했어요. 네. 그게 분명히 보였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야, 깡 있다. 라고 보일 정도였어요. 아스날 상대로 지금 이런 축구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선택한 거야? 와, 대단한데? 저는 거기서 약간 좀 감동을 받았고, 이 팀 확실하게 변화됐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네. 자, 반대로 지금 아스날은 진 것뿐만이 아니라,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뭐야, 이 세피스 병신들. 존나. 너무 하고 싶었던 거야. 사람들이 근데 여태까지 왜 못했는 줄 알아요? 어쨌든 이기니까. 그러니까 이기면 못해.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왕밤빵 형이 그런 얘기했어요. 경기를 졌다는 것보다 방식이 문제다. 왕밤빵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아스날에 있었을 때 어떤 아스날의 축구를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경기장 많이 오죠. 비행기가. 네, 많이 와요. 그리고 뭐 어제 왕리도 왔고 이안 라이트도 왔는데 다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 근데 그거 있잖아. MBC 더비더비. 그거를 이제 아스날 얘기를 하느라 제가 지난주에 잠깐 또 용병삼아 갔다 왔는데 피터 형이랑 저랑 그 다음에 문성이 형이랑 서영욱 아저씨랑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서 적기다 아니다 이렇게 좀 갈라서 했어요. 근데 이제 적기다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야. 원래 아스날의 그 축구가 뭐였냐? 아름다운 축구 이런 거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한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그 이전에 원래 아스날 별명 보링 아스날이었다. 1대0으로밖에 못 이긴다. 원일 아스날이야 별명이. 그 전에 허버트 체프먼으로 가면 다시 공격적인 축구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막 이렇게 이기면 좋냐? 좋아요. 아 그럼. 근데 뭐가 문제냐? 이러죠? 지면 문제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아스날이 지금 하고 있는 축구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팀을 떠나서 이기면 할 말 없다. 옛날에 무리뉴는 모든 승리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쵸. 근데 무리뉴에게 할 말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 존나 이기잖아. 그렇지. 존나 트로피 따잖아. 그러면 안티풋볼 개새끼야! 네가 축구를 망쳐! 우승 그러면 씨발. 이렇게 끝이야. 맞아. 근데 세트피스 원툴 인간지네 들 2위 아이 진짜 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우승 못하네. 아유 그러니까 우승을 못하지. 야 제대로 축구를 해야 우승을 하지 봐봐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세트피스로 한 개 있어. 그럼 세트피스로는 다 안 돼. 어휴 이 새끼들 이거 되는 거야. 허건나 뭐 골에서 떨어지는 아다리로 씨와 축구할 거야. 뭐 그래. 이렇게 듣는 거지. 근데 왜 이 얘기 듣냐면 지금 세 경기 연속 승리가 없잖아. 무무패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할 말 없어요. 저는 지금 아스날이 하고자 하는 축구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못 이기는 거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 세 경기 다 결국 공격이 문제였잖아요. 네. 제일 먼저는 공격에서 창의성이 부족했던 거고 뚜렷한 공격에서의 어떤 컨셉 시도가 좀 매력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결국은 무승으로 좀 이어진 계기가 됐고. 우리 세구아 얘기를 조금 차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르테타가 원래부터 이런 축구를 추구했느냐? 저 아니라고 봅니다. 흑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르테타가 2-2-3 때 보여줬던 축구를 생각하면 제법 굉장히 재밌는 축구를 했습니다. 좌잘라에 자카 있고 그랬을 때. 그래서 야 테타가 역시 예전에 벵거 때 뛰었었던 사람이라 그런 부분을 많이 장착했구나. 자 그리고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더니만 그 이전에 브랜트포드한테 당한 것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야 우승해야 된다. 그러면서 실리 나쁘게 표현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한 게 이제 안 됐죠. 지난 시즌 또 그리고 조버와 함께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약간 그러니까 누군가의 저는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얘기를 해보면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느낌?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 가장 이상적인 걸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좋아서 하는 거. 그리고 돈이 따라붙는 거라고 하잖아. 근데 돈만 추구하다 보면 본질을 잃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100% 동의하진 않아요. 근데 약간 아르테타를 비판적으로 보는 아스날 팬들, 그러니까 나가! 이것까지는 아닌데 다시 본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의미에 약간 동의하는 건 지금 사실 이 사람도 우승에 제가 보기에 지구상 80억 명 중에 누가 아스날 우승을 제일 바랍니까? 이 아저씨야. 그거 인정 아닙니까? 무조건 솔직히 이 사람 제일 간절하겠지. 나 뭐 피터 우리나라에 있는 아스날 팬 몇만 명 합쳐도 아르테타만큼 간절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이 목적 전치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 시즌에 저는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적다고 봐요. 그러면 일단 올해까지 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뭐 저는 아르테타를 바꾸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베르타 단장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출신 아니겠습니까? 훌리안 알바레즈를 사주십시오. 안 그래도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른 선수 영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르테타의 축구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다 알았고 또 아스날의 지금 상황도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어떤 상황인지 다 얘기를 했잖아요. 아르테타를 좀 옹호하자면 뭔가 이 와중에 이걸 좀 제 1플랜으로 두고 두 번째 플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플랜 B 내지는 조금은 다른 모습. 왜냐면 지금 산무했다고 해서 이번 시즌 내내 보여준 아스날 모습을 버려? 그건 아니야. 그러면 더 흔들리고. 그거는 본질 그냥 원래 쌓아왔던 걸 다 깨겠다는 거야. 그건 안 돼. 아니잖아.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지키면서 약간의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새롭게 영입된 요케레스라든지 에제라든지 네. 이런 선수들이 안 나와요. 부진합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오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아르테타. 그렇죠. 네. 저도 그게 크다고 봐요. 보통 이럴 때 팀 분위기가 좀 중반기 때 가라앉은 팀들이 그걸 올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겨우 영입인데 맞아요. 저는 요즘 아스날의 흐름을 보면서 뭔가 한번 팀의 활기를 한번 싹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신규 영입생이 오히려 이런 상황이 역설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사실 돈을 제법 썼어요. 왜냐면 마드리드도 빼먹었구나. 네. 지금 나열한 선수들이 아스날에게 스쿼드 멤버 빼고는 그 이상의 것을 해준 게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케레스는 뭐 사실 지금 이번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이미 약간 실패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카이 하베르츠인데
오히려 무릎 상태가 더 좋아지지 좋다고. 않았대요. 또 못 돌아올 것 같아. 그리고 에제 많이 실망스럽죠. 그럼 결국에 기존 멤버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웨데고르는 오히려 어떤 날카로움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 아르테타가 잘못이 없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돈을 제법 써주고 데려온 선수들 때문에 뎁스가 두터워진 건 맞은데 플랜 A가 공고해지고 뾰족해졌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 이게 존나 했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유 씨. 잘 좀 해라.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본머스와 리버풀 3대2 본머스 승리. 하지만 리버풀 팬들의 마음은 나쁘지만은 않다. 네. 일단은 13경기 무패 참사가 끝났고요. 예. 예, 다행히 이제 14경기 만에 패배를 하면서 네. 그 축구계에 이런 부진한 내용의 어떤 무패. 지루한 경기를 해왔던 팀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예, 그것이 곧 축구다. 예, 라는 예.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했던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본머스가 최근에 물론 토트넘을 잡은 건 있었지만 진짜 결과가 안 좋았어요. 이라울라의 노빠꾸 축구가 좀 한계를 드러내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또 리버풀을 잡아내면서 본머스는 분위기 반등을 했고 반대로 리버풀은 저는 약간 그 아스날의 느낌이랑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한 큰 맥락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게 아스날 팬들이 두려워했던 건 그거예요. 왜 이렇게 공격이 안 풀리지? 이러다 삑살 나는데? 그러다 터진 거 아니야? 리버풀도 경기력 왜 이래? 근데 무패는 이어졌어. 근데 약간 터질 게 터진 느낌? 그쵸. 그런 느낌이죠. 게다가 이제 살라가 복귀했잖아요. 그러면서 악재가 더 겹친 느낌이에요. 이 경기가 초반에 살라한테 기회가 좀 왔어요. 뭐 본머스가 13경기 1승이었는데 그 13경기 1승을 할 때 보면 이라울라도 좀 타협을 하기 위해서 또 현실적으로 안 된 부분도 있었고 무조건 노빠꾸 축구를 하기보단 수비할 때 라인도 좀 더 깊이 내리고 나름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역시 본머스도 분위기가 어수선했기 때문에 바이탈리티 원정이었는데도 살라한테 기회가 꽤 많이 왔어요. 근데 유효 슈팅 하나 올리는 것조차 만드는 것조차 살라가 굉장히 버거워 보였고 하포는 말할 것도 없이 에키티케를 대신해서 선발로 출전했는데 그 자체가 악재였죠. 투톱이 제구시를 못하고 비르츠 소보슬라이가 공격 상황에서 박스 침투를 하려면 투톱이 좀 더 미끼가 되거나 연계를 해주거나 받아주거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너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르세유전 때는 이런 사두두두 형태를 챔스에서 데제르비 감독이 처음 상대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하기 힘들죠. 근데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이미 슬롯의 사두두두 전술의 컨셉을 다 알고 나왔고 그치. 심지어 스스로 학포와 살라를 선발로 쓰면서 마치 디버프를 거는 듯한 느낌까지 내부 징계를 내리는 듯한 느낌까지 주면서 경기력은 더 떨어졌고요. 네. 그러면서 초반에 경기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시간대에 기회가 왔던 걸 다 날려버렸다고 생각해요. 그 뒤에는 본머스에게 서서히 리버풀의 플랜에 더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왔고 쉽게 막아냈고요. 루이스 쿡이나 뭐 스콧과 같은 삼선들을 수비 상황 때 정말 네. 요긴하게 잘 쓰면서 리버풀 공격을 틀어막고 역습으로 먼저 일단 본머스가 리드를 좀 잡아갔죠.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거는 뭐 패배도 패배인데 살라의 어떤 레전드 혹은 킹의 수명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약간의 다른 방향으로 왜 그 되게 많은 득점을 해왔었던 윙포워드나 공격수들이 약간의 포지션 변화를 통해서 뭔가 조금 다른 거를 만들어준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살라는 물론 뭐 마르세유전에서 나왔었던 마지막에 날려먹기 전에 약간 보여줬었던 건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 리그 경기를 보니까 이 살라가 좀 끝이 났구나 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마르세유전 마지막이 진짜 최고였죠. 살라가 옆에 찬 놓쳤을 거. 때 그 학포가 패스 줬어요. 카메라에 잡혔는데 학포가 눈빛으로 욕을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가던데 진짜 눈빛으로 간 게 아닌데. 저 입모양으로 욕을 했네요. 네. 그런 거죠 사실상. 네, 진짜. 근데 이거는 이제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라 그러면 뭐 굉장히 좀 우하향을 그리면서 지금의 모습이 뭐 기정사실화 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난 시즌에 리그에서 29골을 기록한 선수예요. 그럼 살라 입장에서도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일단락 됐지만 아니 지난 시즌에 나 29골 넣었어. 내 폼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난 시즌에는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해가지고 내 골 넣었는데 이번 시즌에 무슨 이상한 변화 주고 뭐 한다 그러면서 축구 틀 다 깨놓고 나 뭐 두 손 두 발 다 묶어놓고 나보고 뭐 골르라 마라 나도 짜증나 이런 생각을 본인은 할 수 있다는 거야. 슬롯은 보드한테 생각하지 않을까? 나 지금 몇 년 만에 우승했는데 니는 30년 동안 리그 우승 몇 번 있었어.
두 번 있었어. 그중에 한 번 나야. 근데 네가 자른다 만다 나를 그런 얘기를 해? 다 본인 얘기다. 그래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다 자기 목소리 높이면은 그럼. 이제 안 안 되는 되는 거야. 거고. 근데 살람 이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폼이 좋다 안 좋다 그걸 떠나서 아니 내가 지금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나한테만 화살 돌리면 안 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럴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살라가 떨어져가지고. 진짜 답답합니다. 이거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나는 선수가 두 명 있는데 공교롭게도 둘 다 첼시입니다. 하나는 셰프첸코. 저는 그 2000년대 초반에 축구를 맹렬히 좋아하면서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유행했던 4대 스트라이커. 그중에 항상 마음속에 언제나 앙리를 1등으로 놓고 싶지만 허돈시는 논외였어요. 아 저기는 좀 빼고. 거기서 뭔가 얘기를 했을 때 항상 깔고 갔던 거. 야 반일 일단 깔고 가자. 저긴 괜찮아. 셰프첸코랑 비교를 해서 커뮤니티에서 딱 키보드 배틀이 벌어져요. 그러면 밀리는 거야. 이게 빅매치에서 어떤 포인트, 그 다음에 밀란의 당시에 챔피언스리그 우승 타이틀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랬는데 그런 셰프첸코에 대한 이런 게 있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지지? 라는 거랑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직접 목도한 사람입니다. 이바노비치. 아 이거 뭐야? 우승 시즌 바로 다음에 확 떨어졌죠. 왜냐하면 풀백이든 센터백이든 진짜 졸라 잘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빙신 쪼다가 된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지지? 그래서 우리 가끔 그 얘기를 물어본 적도 있어요. 선수들한테 경기인들한테 이 지금 막 뛰고 있는 선수들한테 한 방에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냐라고 하는데 선수들이 그러더라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살라도 그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한 거야. 정말 한 방에.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살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의 살라의 모습을 봤을 때는 진짜 개인의 폼도 안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 가지로 슬롯은 두 번째 시즌이고 뭔가 이제 지난 시즌에 클럽의 유산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우승을 했다라는 거고 슬롯도 본인의 색깔을 이제 입히고 싶은 거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안 입히고 싶어도 슬롯과 클롭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이고 다른 감독이기 때문에 입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와중에서 안다는데 살라는 안 도와줘. 슬롯 섭섭해. 그래서 슬롯은 자기 색깔 입히려고 하는데 살라는 이거 내가 했던 축구도 아닌 것 같아. 물론 내가 개인적인 폼도 있지만 개인적인 폼이 다운도 있겠지만 이거 옛날에도 안 좋았다가 이렇게 골룩하면서 올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리버풀 다른 선수들 잘하고 뭐 전술적으로 나한테 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 네. 괜히 그래. 살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살라가 뭐야? 슬롯한테 섭섭해. 그러니까 서로 섭섭한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서로 섭섭해지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하지만 전 슬롯한테 섭섭합니다. 살라한테는 안 섭섭해요? 살라 섭섭하죠. 네. 거봐.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섭섭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살라는 그 전까지 해준 게 너무 많았어요. 네. 슬롯이랑 비교하기에는 슬롯도 우승했지만 그 대단한 업적인데 시간이 너무 살라 해준 거는 정말 길긴 해요. 길잖아요. 네. 슬롯은 진짜 섭섭한 건 마르세유는 원래도 중앙위주 연계랑 전개를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그건 오케이. 그땐 잘 먹혔죠. 사두두두 형태의 중앙 압박이. 본머스는 리그 경기 보면 풀백이랑 윙을 활용해서 전진하는 팀이라서 측면 의존도가 되게 심한 팀이에요. 맞아. 그래서 측면 쪽에 대해서 수비 대응이 오히려 돼야 되는데 마르세유전 때 썼던 중앙 유지의 압박을 똑같이 들고 나오더라고요. 3-4일 간격 경기니까 뭐 당연히 경기 준비를 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 현장 상황은 이해하나 그렇다고 다른 팀들이 똑같이 주중 경기 있을 때 주말 경기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상대팀에 따라서 미리 대비를 해서 그때그때 상대에 대한 대응 전술을 비슷한 순위권 경쟁하는 팀들은 하는데 혹은 그 윗순위의 팀들은 하는데 지금 이 정도의 이적 자금을 썼던 팀이 상대팀의 특성조차 지금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경기 중에 이전 경기와 똑같은 전술을 썼다가 상대가 잘하는 플레이만 허용하고 쉽게 전진을 허용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하게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와 어찌되었던 지금의 리버풀의 승률이면은 저는 한 팀의 레전드였던 선수가 임시 감독이든 무슨 감독이든 다시 돌아와서 팀이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을 했던 리버풀이잖아요. 맨유에게. 그러면 계속 이렇게 계속 이런 상태가 벌어진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챔스를 가야 될 거 같아요. 이제 그렇죠. 챔스 가고 못 가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서 금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뭐 추격이 이렇게 테이블이 이러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 똑같아요. 만약에 계속 이러면은 야 어차피 물어보는 거야. 막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면 돼. 난 그래도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슬롯 이번 시즌 끝까지 가시죠. 틀린 말 아니잖아요.
이상한 말 아니지. 이상한 말 아니잖아. 아니죠. 리그 우승도 했는데. 근데 또 반대편에서 알았어 나 이해하는데 그래서 챔스 못 가면. 근데 슬롯 할 거야? 재계약할 거야? 내일 시즌 할 거야? 아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니 그거는 지금 아니죠. 그러면 빨리 처리하자. 그래 일찍 하자. 이것도 이상한 말은 아니잖아.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 뭐 구단의 스타일이나 사람들의 성향을 봐야 되겠지만 이상한 건 아니다. 저도 갑자기 그 도련님이 조시 크랭케가 아르테타 불러가지고 야 이번 할래 말래 하겠습니다. 사줘 말어.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누구 사줬으면 좋겠다. 할래 말래. 애매하긴 해. 지금 스쿼드는 애매하긴 해. 그래? 사실 되게 뭐 어디를 보강해야 된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몇몇 군데가 좀 빠져. 공격수 왼쪽 윙포랑 공미가 좀 빠져. 전 그냥 팀 분위기 올리기 위해서 한 명 정도 사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혹시 나중 갔을 때 좀 중복된 포지션이긴 하더라도 그래. 근데 그냥 지금 어쨌든 올 시즌이 그만큼 절실한 시즌이니까.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가 정설이에요. 세메뇨가 전화했대. 애제처럼. 혹시 저 영입 생각 진짜 없어요? 그랬더니만 미안하다. 그러니까 맨시티로 갔다는 거야. 왜냐면 세메뇨도 존나 아스날 팬이거든. 근데 지금 와서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 사실이라고 쳐. 아닌 썰이라고 쳐. 모두 다 아스날 팬들은 이 새끼들 그래도 데려왔어야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뭐 우리가 재무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그럼 아르테타한테 전화 온 거야? 에즈가 전화했대잖아. 그럼 아르테타가 저 진짜 토트넘 가요? 그랬더니만 기다려봐. 회의 중이니까. 그런 다음에 얘기했대 회의 중에. 근데 에즈한테 전화하는데요. 그 새끼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만 이 진짜 뭐 안 사요? 못 산데 뭐 이렇게 전화했더니만 긴급하게 이서열을 소집해서 크랭케가 야 그럼 사. 아니 세메뉴. 그러니까 똑같았대. 비슷한 느낌이었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미안하다. 라였나 봐. 아르테타가 한마디 했겠지. 지금 영입하긴 애매하긴 해. 뭐가 애매해. 그냥 데려오지. 가능만 했다면. 그래. 뭐 이게 내 어디까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도 그냥 아주 없는 썰 푸는 사람은 아닌 적이라 사람들이 아스날 팬들 좀 믿고 있긴 한데. 근데 지금 아스날 겨울 영입 없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맨시티가 대단하긴 해. 왜냐하면 맨시티가 지금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맨시티 얘기 먼저 합시다. 겨울 이적 시장에 계속 선수들을 데려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결국에 나는 마르무시랑 후사노프랑 헤이스랑 물론 마르무시가 지난 딱 겨울에 좀 역할을 해주긴 했는데 지난 시즌 맨시티 진짜 위험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연승하면서 3위로 끝냈어요. 그거 겨울에 선수를 영입하면서 분위기 바꾼 것 때문이라고 봐요. 이번에 세메뇨 영입하고 난 다음에도 사실 이제 리그에서 또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린 건 있습니다만 저는 게히 데려온 거는 굉장히 유의미했다고 봅니다. 오자마자 잘하죠. 네. 네, 실전 감각이 확실히 갖춰져 있고 원래도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올 시즌 전반기 폼이 진짜 좋았어요. 네. 물론 상대가 울버햄튼인 건 감안하긴 해야죠. 근데도 수비에서 그래도 이제 막 온 선수인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녹아든 모습을 보여줘서 역시 마크에게 좋은 센터백이다. 맨시티가 겨우 영입한 보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데뷔전이었습니다. 봐봐. 게이가 맹활약했어. 세메뇨가 득점했어. 그럼 겨울이 적상에서 데려온 선수들이 다 한 거야. 즉시 전력감으로 제대로 통한 거죠. 후베잉 디아스랑 그바르디올이라는 어떤 대단한 센터백들이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근데 스톤스나 아케는 좀 하자가 있고 후사노프는 좀 아직 어리고 오른쪽 사이드백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결국에 게이는 그냥 앞으로 몇 년 동안 쓸 선수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후베잉 디아스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전에 절정이었던 것보다 조금 흔들리나? 이런 느낌이 없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잔실수라든지 뚫린다든지 이런 빈도가 좀 있긴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게이 데려온 거는 너무 잘 데려온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그것도 있다고 봐요. 리버풀의 장기적인 타겟을 데려온 거 아니야. 경쟁팀의 타겟을. 그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훌륭한 선택이죠. 네. 펩도 인터뷰를 한 게 훌륭한 이적이다. 나이도 좋고 맨시티와 앞으로 여러 해를 함께할 엄청난 영입이다라고 했는데 훈련하고 엄청 감탄했대요. 그 정도로 게히의 기량에 대해서 펩 가르디올라가 큰 만족감을 드러내. 영입 전략에 대해서도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하죠. 네. 그리고 마르무시에 대해서는 이제 네이션스컵 끝내고 돌아왔는데 이거는 많은 팬들이 좀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윙포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수로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인 점은 딱 혼란이 지쳐있는 타이밍에 마르무시를 기용을 했어요. 혼란 선수 최근에 좀 부진했던 거는 그냥 너무 많은 경기를 뛰면서 체력적으로 고갈 상태에 좀 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면 혼란의 백업으로 마르무시는 제가 느끼기엔 맨시티의 윙 자리에 적응이 안 됐거든요. 윙어로서의 활용 가치는 아마 펩이 느끼기에도 크게 높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기 때 네이션스컵 차출이 안 됐을 때에도 그때 뭐 거의 기용을 안 했죠. 근데 혼란이 이제
이 선수도 체력적으로 지쳤기 때문에 최전방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그럴 때 톱 백업으로 마르무시가 있는 거는 최고죠. 이 정도의 기량과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지금 혼란이 못 나올 때 최전방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부분도 지금 맨시티한테는 너무 유용한, 정말 유용한 옵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맨시티요. 펩 갔으면 좋겠다. 딴데. 아니 난 맨시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맨시티의 행보를 보면 대단하긴 한 것 같아. 이게 맨시티 진짜 구단이 어떻게 진짜 보면 이상적인 팀이거든. 와, 그러니까 정말로. 뭐 그런 거죠. 뭐 옛날에 어떤 전통 이런 거 다 떠나서 현대 축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상적인 그림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저는 팀이라고 보는 게 일단 펩이라는 압도적인 전술적인 이 오피니언 리더 같은 느낌의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출신 선수들이란다. 이 보드를 데려오면서 그 의사 결정 구조를 잘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거부 구단주가 있으며 그러니까 단순히 구단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유스부터 도시 발전 계획을 세워주는 어떤 그런 그림 이런 게 좀 그러니까 저는 그 요즘에 왜 피터 형 얘기 들어보면 잉글랜드 내에서도 연고주의가 예전보다는 많이 흩어졌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전에 스카우저를 쓰는 리버풀 팬들 중에 맨체스터 연고의 팀을 좋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래요. 또 거꾸로 리버풀에 사는 사람 중에 전 맨유 팬이요. 그럼 이제 다구리. 근데 요즘엔 있다는 거야. 런던에 있는 팀 팬이에요? 있어. 왜? 이전 같진 않거든. 우리가 좀 종류가 다르죠. 왜냐면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종류가 다른데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한일전 형이랑 나 때처럼 생각하나요? 안 하죠. 지금 23세 이하도 봐봐. 관심도 없잖아. 우리 둘이 80년대생이잖아. 형철이 때만까지만 가도 우리랑 좀 느낌이 전 다를 거라고 봐요. 우리 위랑도 우리가 달라. 다르지. 근데 우리 바로 그러니까 형철보다 밑 아예 달라요. 다르지. 그러니까 이들도 씨발 뭐야? 정말 많이 다르네요. 개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르다고. 형님 저 프레디 머큐리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다른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 고정하고 갑시다. 네. 그래서 나는 글로벌하게 맨시티 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맨시티 팬들의 현재 분위기는 좀 경기장에 안 오는 분위기도 좀 있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전 글로벌 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게 뭐 잉글랜드 연고의 분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로벌로 봤을 때 요즘에 이런 어떤 전 지구적인 스포츠의 개념으로 본다면 맨시티가 좋아할 만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기 있을 만하다고 봐요. 정말.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되게 세심하게 신경 많이 쓰잖아요. 많이 신경 쓰고 챙기는 걸 많이 봐서 맨시티는 그런 노력이 지금 네. 결실을 잘 맺고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도 많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 맨시티 경기에 누가 봐도 핸드볼인 거. 모스케라 맞은 거. 네, 모스케라. 네. 근데 아마 그 펩 존나 빡쳤던데. 근데 약간 그 빡친 걸 넘어가지고 비아냥거리더라고. 그럴만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맨시티가 비기거나 졌으면 일이 졌을 텐데. 진짜. 근데 이겼으니까 원래 이기면 그냥 지나가잖아. 그러느냐. 근데 이거는 왜? 좀 지겹다. 씨부랄 거. 왜? 아니면 좀 이게 우리가 이런 얘기만 만약에 잘라다가 누가 해가지고 쫙 나열하죠? 그러면 한 4시간 나올 것 같은데 누가 보면 똑같은 거 돌려놓는 줄 알걸? 아니 근데 이게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캐리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난 시즌에 참 여러 가지로 엉망인 시즌이었다고 봐요. 저는 K리그도. 예. 여러 가지. 축구 외적으로. 여러 가지. 판정 관련 네. 이슈가 네. 되게 컸고. 근데 왜 그랬냐면 그 발단, 그러니까 완전 폭발시킨 게 명확한 상황에서 판정을 제대로 네. 못했기 때문에 폭발됐다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명확한 상황에서는 왜냐면 그 제주전 말하는 거죠. 이동준 주심이 했었어요. 그렇죠. 제주 네. 전북전 말하는 제주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명확한 상황에서 좀 불었으면 좋겠어요. 좀 고민하지 말고. 근데 왜 주저하지? 왜 이걸 헷갈리는 거지? 아니, 좀 이렇게 뛰다 보면은 뭔가 좀 잘 안 보이나? 저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부심까지 5명이 쳐 있잖아. 근데 오케이. 그랬어.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정과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기계를 도입했잖아. 그럼 그걸 보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사람의 실수하는 거는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나도 실수투성이로 사는데 물론 각자의 직업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그래서 기계를 쓰잖아.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참 웃긴 게 그 기계를 쓰지만 기계를 쓰는 걸 타이밍상 선택하는 것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계는 기계 역할을 하는데 그걸 쓰는 건 여전히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 생각해요. 전 주심들이 흔들리는 게 상황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라고 좀 느끼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규정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을 많이 거고 하죠. 더 많은 상황에 놓였었기 때문에 판정에 대한 실력이 없는 인물들은 아닐 거라 보거든요. 근데 외부 요인들의 지나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 판정을 함으로써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가져가기 싫은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경기, 중요한 상황, 분수령이 될 상황일수록 이거는 퇴장이나 페널티킥이나 핸드볼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괜히 여기서 나섰다가 괜히 책임을 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실수로 판단될 여지가 있었을 때 그 모든 잘못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원래 해야 되는 판단에서 다른 판단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난 이거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옛날에 더더욱도 그랬어요. 사실 심판들이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고 왜 그 홈콜이 나왔겠어요.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최소화하려고 VR을 도입한 그래. 거예요. 뭐 동의합니다만은 이렇게 근데 이런 상황에서의 명확한 판정들은 좀 너무 좀 명확하잖아. 난 진짜 정말 미안한데요. 진짜 사람 이름 모르잖아.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안 불면 조사해야 된다고 봐. 이게 뭐야? 이게 만약에 우리도 야 이거는 애매하다. 그래. VR로 봐도 모르겠다. 야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다. 야 이건 10명이면 와 한 6, 7명? 이런 느낌들 우리도 얘기하는데 그래. 형철이도 중계 때 얘기하고 우리도 입중계 때 얘기하고 아니 우리가 또 정식 중계 때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직접 증거가 다 있는 그 형사처벌돼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 야 이거 뭐 유보할 필요 있어요? 그냥 판결 냅시다. 근데 너무 명확한 게 이러면 좀 답답하죠. 100명 중에 99명이 불 거예요. 한 명이 안 불어요. 걔는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장면이야. 아니면 조사를 해봐야죠. 정말로. 친인척이야? 뭐 이런 거. 약간 진짜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안 불었을까? 그만큼 그렇다는 얘기야. 너무 명확한 거니까. 근데 저도 이제 최근에 기사에서 봤는데 PGMOL에서 하워드 앱이 지금 그 심판위원장인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지침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주심들한테 뭔가 세워놓은 원칙 같은 부분들 뭐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로 권고한 게 있는데 그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필드의 주심을 존중하라. 그러니까 리플레이는 느린 화면으로 재생되기 때문에 그걸 너무 맹신하지 말고 VR을 통해서 개입을 하려 해도 이 필드의 주심이 바라봤던 상황에서는 이게 이렇게 보였겠구나. 근데 그게 리플레이를 통해서 봤더니 좀 아닌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필드의 주심이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가급적이면 명확한 상황이 아니면 개입하지 마라. 이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게 기사를 통해서도 나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VR 주심들이 필드의 주심을 좀 더 존중하고 그 상황에 입각해서 그 판정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더욱 참여하기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이제 하나만 덧붙이면 저는 그 VOR에 있는 어시스턴트 레프리들이 판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럼 주심 둘인 거야. 그렇잖아. 왜 A가 들어갑니까? 어시스턴트니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정 이상으로 개입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결국에 또 다시 주심 얘기로 돌아오는데 내가 리플레이를 봤는데 잘못 봤네. 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어쨌든 나는 필드 위에 권위 있는 주심이니까 잘못 봤지만 나대로 가. 이런 생각이 1이라도 들면 안 되죠. 안 되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건 퇴출 사유라고 본다는 얘기야. 아니지. 나도 어시스턴트는 어시스트만 하는 거야. 여기에서 야 그거 아니야 이 새끼야 다시 보고 바꿔. 이거 안 되죠. 그거는 주심이 둘인 거니까 안 되는데 보고서 누가 봐도 명확한 건 본인의 의견을 바꿔야지. 봐. 보라고. 그러니까 VO라에서 뭐 판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봐요 이거. 그리고 봤잖아. 네. 보고 하면 명확하잖아. 그러면 차라리 얘기를 하든가. 보고 난 다음에 그냥 곤조 부려서 했어. 그러면 난 몰라 이 새끼야. 이게 네 탓이다. 난 다 얘기했다 분명.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 마인드로 가야 된다고 봐요. 나 마인드로. 분명 얘기했어. 전 그 마인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맞지. 진짜로. 근데 심판들은 그 마인드랑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필드의 주심을 존중한다는 이유에서 오히려 참여하기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그 하워드의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럼 VR을 하지 마. VR에서 얘기해주고 뭐 개입을 하는 게 아니 판정에 개입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본인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이거 애매하다 한번 봐라. 보고 나서 판정을 당연히 주심이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지 뭐 절대 VR을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고.
근데 거기서 뭐 VR에 개입하기 때문에 뭐 최소화하라, 필드 위에 주심을 존중해라, 뭐 존중 안 한 적 있어? 그리고 존중하고 존중 안 하면 요즘에 경고 바로 날려. 그리고 또 선수한테 난리죠. 주심 부심이고 뭐고 했을 때 지금 현대 축구에서 워낙 복잡해지고 선수들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빨라지고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상 제대로 못 본 경우가 많고 인정. 뭐 존나 어려워. 사실 존나 챔스를 어려운 가냐 일이야. 뭐 씨발 강등을 당하냐 했을 때 뭐 천문학적인 액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VAR 한 거 아니야. 솔직히 그래. 말해서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서. 뭔데 그러면 명확한 건 보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나? 이것도 뭐 얘기하고 말고 할 게 어려울 것도 아니거든요. 없는데 어려울 게 없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 거 인정한다니까. 얘기하잖아요. 야 이건 솔직히 존나 어렵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애매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야 이거는 그냥 봤을 땐 모르겠는데 오히려 슬로우로 보면 이상한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것만 있다 그러면 오히려 막 비판이 오고 그랬을 때 솔직히 이거는 좀 저희도 과하다. 쉽지 않습니다. 어, 와 그렇지. 이거는 심판들이 막 100명 있어도 이거 한 6대4 이런 모르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게 아닌 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맞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첼시. 뭐 이스테방은 대단하긴 해요. 그리고 로세니오 좀 어떤가요? 좀 경기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속도감이 괜찮다. 네네네. 라는 거고 확실히 이제 뭐 전술적으로 봤을 때 양쪽 풀백들을 더 과감하게 쓴다는 점. 순간적으로 이제 매번 매 상황 공격적인 장면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쿠쿠레야가 정말로 본인이 공미처럼 때로는 진짜 측면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때로는 공미처럼 안쪽으로 훅 하고 들어오면서 과감하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색깔이 있어서 보여요. 근데 지금 아직 저는 완벽해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선택들이 이 루세니오 감독이 나름의 어떤 철학과 전술적인 어떤 색깔을 어떤 뭔가 컨셉을 가지고 팀을 운영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다만 이제 경기 하나하나 볼 때마다 왠지 첼시의 수비진이 믿음이 안 가니까 양쪽 풀백에서의 리스 제임스와 쿠쿠레야를 수비진으로 봤을 때 그 퀄리티가 너무 아까울 정도의 중앙 수비수의 어떤 불안함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바디아실이나 찰로바 때문에 진 건 그러니까 뭐 지거나 실점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초반에 그 얘기했잖아요. 맨유 아스날 경기에서 한 번의 실수가 경기의 분위기를 바꿔놨다. 그렇죠. 살리바 수비맨디 이쪽 실수. 네. 이런 건 이제 축구가 이게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커요. 이날 경기에서 바디아실 한번 똥 쌀 뻔했거든요. 초반에 난리 날 뻔했죠. 사실상 바지를 깠어요. 바지 까고 주저앉았어요. 요만큼 나왔다 다시 들어갔구나. 그런 경우 있어. 똥을 이제 그 정도예요. 사실상. 근데 이제 산체스가 그 바지를 깠는데 올려줬죠. 그래. 야, 안 돼. 지금 여기 아니야. 네. 여기서 하면 안 돼. 그러면서 한번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후에 박스 안쪽에 볼 올 때마다 정말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좋지 않잖아요. 사실 강등권 페이스거든요. 그렇죠. 강등당하는 페이스인데 이 팀이 박스 안쪽에 볼을 투입할 때마다 개불안한 거야. 저는 이런 팀이 굉장히 좋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단을 계속 믿고 그리고 아직 나이가 좋기 때문에 뭐 바로 다음 경기에 뭐 앞으로 내년 시즌에 다른 모습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는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거. 하지만 반대로 첼시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그런 비슷한 실수를 놓치지 않았죠. 이스테방의 이 득점이 그냥 하나의 골로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맨유 아스날 경기에서 쿠냐가 보여줬던 거, 도르구가 보여줬던 그 원더골에 버금가는 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앙선 부근부터 그렇게 전력 출출을 해나가면서 박스 안쪽에서 정확한 슈팅을 때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흥민 같은 선수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테방 선수가 그렇게 오랜 기간, 긴 거리를 전력 질주해 와서 약간의 타이밍을 뺏는 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좋은 임팩트를 가지면서 강력한 슈팅을 뛰었다. 거의 50m를 전력 출제했는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원더골을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었고 첼시가 승리를 했다라는 건데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바디아실도 지금 평점을 본다면 품목 평점을 보면 굉장히 높거든요. 바지를 올리는 바람에. 그래. 내렸으면 그냥 뭐.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상대가 이제 이런 팀을 상대로 원정이긴 하지만 이렇게 전 이겨야 된다고 봅니다. 산투스 안정적이었어.
카이세도 초반에 조절을 못했지만 제 역할을 해줬고 제일 보기 좋았던 것은 물론 이태방의 멋진 골도 있었고 활약도 있었지만 주앙 페드로. 주페. 네. 브라질리언 같았어요. 이런 모습 보여줘야 돼. 뭔가 볼을 왔을 때 하나하나의 플레이가 굉장히 리드미컬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주앙 페드로가 원래 초반에 기대했던 그런 모습들을 최근에도 이제 공격 포인트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제 찾아가나라는 걸 기대를 이제 앞으로 쭉 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자, 어쨌든 좋은 승리했고 이제 마지막 경기 보겠습니다. 버니 토트넘인데 2대2 무승부거든요. 이거 백스리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약간의 하이브리드한 전술을 썼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실점은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수비 불안하던데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수비 불안하고 두 골을 실점을 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거랑 별개로 여기 반더벤이랑 로메로는 참 특이한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이렇게 골을 넣고 공격수들보다 훨씬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것도 대단하긴 해요. 뉴캐슬 원정에 이어서 또 한 번 로메로의 네. 키로 팀을 그래도 비기게 만들었고. 저는 로메로 같은 케이스는 제가 좀 안 좋아하는 경향의 선수예요. 근데 어쨌든 주장완장 달고 뭐 감독이랑 싸우고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사설들이 많잖아. 근데 이러면 주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클러치를 해주면서. 어떤 의미로? 판더벤도 뭐 코펜하겐전의 원더골도 네. 그랬지만 올 시즌 세트피스에서의 득점으로도 팀을 구한 사례들이 제법 있고요. 수비수들이 해결하는 팀이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어울리는 올 시즌이고 판더벤이 올 시즌 골이 7골, 로메로가 6골이네요. 히샬리송이 8골로 팀 내 최다 득점이거든요. 네. 수비수들이 오히려 지금 합쳐서 13골을 넣었으니까 뭐 대단한 해결 능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쉽게 얘기해서 저는 그냥 이 수비수들의 골의 가치를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면 만약 공격수와 비교했을 때 저는 곱하기 3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수비수가 5골 넣었다? 그럼 한 시즌에 15골 넣은 거거든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근데 지금 총 반더벤하고 로메로가 합작한 게 13골이란 말이에요. 그럼 둘이서 39골 넣은 거예요. 그런 계산으로 따지자면은. 이게 엄청나잖아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 기준에 그냥 그 정도로 보면 된다. 라는 건데 이 골 개수가 수비수가 지금 몇 골이요? 다 합쳐서 둘이서 13골. 그러니까 13골이잖아. 그러니까 명당으로 따져도 7골 6골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엄청나게 많이 넣는 거예요. 그치. 네, 시즌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러면서 승리하면 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도 승률이 안 좋으니까. 왜냐하면 이 정도로 수비수가 골 넣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한 3경기 4경기는 잡아야 됩니다. 그치. 네, 맞아. 정말 많은 도움을 엄청난 거야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골 넣는 야 마갈통도 이 정도는 못 넣어.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토트넘의 공격이 토트넘의 축구가 얼마나 거지 같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네. 지금 제가 보기에 프랭크를 경질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토트넘 안에서도 이미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지지파는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 데려올 거야? 그것 때문에 아마 선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도르트문트 이기고 이런 것 때문에 당장 날릴 명분이 없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날리자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합의를 봤다. 단 누가 대안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모르겠다. 네. 근데 그래서 뭔가 계속 경기는 못 이기고 있고 그러니까 내용상에 뭔가 프랭크가 변화를 줘도 더 이상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슈가 좀 죽어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관심을 좀 못 받아. 그냥 토트넘다 이랬다고 좀 그래요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지금 좀 관심 밖으로 가는 게 사실 제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토트넘으로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수비수들이 대단하다. 그리고 감독이 바뀌고 좀 그래야 하나 다시 활기가 돋지. 지금 상황으로는 근데 뭐 인감을 누군가로 세우기에도 애매한 상황. 그러니까 뭐 헤이팅하러 가? 근데 그것도 좀 불안하고. 그럼 결국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 놓고 봤을 때 이번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굴 데려올 거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또 포체티노란 말이야. 나 근데 토트넘 이해돼요. 프랭크 감독 데리고 왔을 때 사실 이럴 거를 예상 못했겠지. 존나 야심차게 데리고 왔거든. 연봉이 3위야. 그럼 많이 쓴 거야. 왜냐하면 프랭크 감독이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거 믿고 지금 야심차게 데리고 왔는데. 네, 근데 이럴 줄 알았나? 이거 진짜 토트넘 입장에서는 골 때릴 거야, 아마. 이 정도까지는
한 시즌은 그래 뭐 토트넘 워낙 안 좋았으니까 또 선수단도 변화되고 어린 선수들도 있으니까 네. 아 좀 지켜보자. 근데 정도 것이어야지. 그지 너무 안 좋잖아. 심하죠, 좀. 그런 생각을 했을지라도 이 정도의 성적이면은 야 이건 안 된다 이거 됐다 이거 이 생각 무조건 들죠. 구단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근데 그 난감함을 이겨내고 꾸역꾸역 좀비 같은 뭔가를 감독을 계속 부임시킨 메뉴도 대단했던 건데. 그건 존나 대단한 거야. 근데 결국 선택했잖아.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캐릭이 이게 참 모든 게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결국에 지금까지만 놓고 봤을 때 딱 이 순간 잘라서 되게 늦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잡은 거예요. 아무리면.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너무 늦은 건 맞는데 그때라도 해야 돼. 안 그러면 박살이야. 정말. 답이 없지. 예, 그거는 어쨌든 저는 그 한 번의 수는 잘했다고 봅니다. 일단 아무리님의 교체가 없었다면 승점 6점은 없었을 겁니다. 네. 상대가 맨시티와 아스날이었는데. 그쵸. 그거는 누구든지 존나 생각하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면였죠? 아스를 잡았습니다. 무조건 네, 잡았죠. 그냥 네. 잡았습니다. 맨시티 잡을 수 있었죠. 네. 네. 아무리 아스날 전까지 하고 가지. 그러니까 이것도 운빨이야. 그래 그런 경우 있다니까. 언제 어떤 팀을 언제 만나냐 진짜 네, 중요한 진짜 거죠. 중요해. 네, 그렇습니다. 일종 운빨이 필요해. 네. 도련님 선수 하나만 좀 사주세요. 지금 공격수 하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직 한 5일이 남았거든요. 네. 지금이 기회야. 마지막 기회. 아직 장터가 열려 있어요.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아니, 선수는 데리고 오고 싶은 선수는 있어요. 있죠. 누구요? 훈련 알바레스. 아씨. 링크 나요 계속. 지금 5일 안에 그 걔를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한번 돈 좀 질러보란 얘기죠. 1월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제 보니까. 근데 뭐 그것도 사실 이 링크 나는 것도 겨울이 아니라 여름이에요. 네, 왜냐면 좀 이제 뭐 이거 째라시일지도 있어. 근데 링크 나니까. 그게 또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베레타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단장이기도 했고 훌리안이 최근에 사실 약간 부진하긴 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그러니까. 네. 그래도. 야, 씨. 그렇습니다. 아니 뭐 쇠를로트라도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